근데 저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가장 중시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자기 딴에는 최적의 답을 찾았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공정성의 개념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용평점 중에 제일 큰 거는 예를 들면 대출을 했는데 나중에 제때 상환을 이 사람이 하겠냐 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쵸. 판단 요소가 될 건데, 상환 가능성 중에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돈이 없더라도 자기 재산 쪼개서라도 상환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직업이 어떤지, 또는 직업을 통해서 소득이 일관성 있게 쭉 나타나는 직업인지 뭐 이런 게 고려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 소득이 적든지 재산이 적더라도 나는 은행에서 받은 돈은 정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돼,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용평점에 기초해서 상환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층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점수가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소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상환해야 될 때 형편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흔히 얘기하는 먹튀의 성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점수 가지고 하면 그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기회가 더 많고. 아, 그 먹튀를 하려 그러는 그 신용등급 높은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은 저금리의 베네핏까지 받으면서 먹튀를 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내가 막 허리띠를 졸라 매가면서까지 갚으려는 분은 하위 직군에 속해 있다. 신용등급 낮은 직군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돈은 돈대로 다 갚고 하위 직군에 속해서 이자는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그렇죠. 아니면 아예 기회 자체가 잘 주어지지 않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와, 그 되게 어려운 개념이네요. 앞으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죠. 우리 윤리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눈 뜨고 코 베이징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인공지능 기술 측면에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그 선두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의 효율성적인 측면보다는 이 효율성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받아들이냐, 뭐 설명 가능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중국은 좀 이런 분야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단연 제일 앞선 나라는 결국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 수준으로 흔히들 이제 중국을 언급을 합니다. 중국의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긴 한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한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영어로 소셜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신용평점 부여하듯이 중국에서는 신용평점의 훨씬 더 포괄적인 사회평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개인에 관해서 이 사람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점수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용 금융 영역에서의 활동도도 괜찮지만 그냥 사회인으로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여부를 가지고 점수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게 대출에도 활용이 되고요. 취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취업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이 피부로 제일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은 명절, 큰 명절 되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점수가 안 좋은 사람은 표를 못 사요.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못 사요. 왜요? 그냥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은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아니면 중국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좋은 언어로 표현하면은 정의로운 사람을 우대해 주는 거고, 나쁜 의미로 보이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해 주는 거네요, 나라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중국은 오히려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지만 왜 내 점수가 안 좋은지 스스로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말하자면 기본 점수를 주고 어떤 게 보이면 가산점, 어떤 게 보이면 감점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메커니즘 자체는 좀 단순한 편입니다. 중국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 제도를 되게 좋게 보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좋게 보는 분들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금융 영역에서도 같이 활용이 되거든요. 중국은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이제 금융 영역이 팽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이 신용 평점제도 이런 게 없잖아요. 중국 인구의 상당 부분은 금융 영역에서의 어떤 이력 자체가 없어요. 아, 금융 데이터가 없다는 거네요. 금융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겠네요. 네, 대출 받고 금융 영역에 대한 어떤 억세스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점수화가 되니까 이 점수 들고, 이 점수가 없었으면 아예 금융권에 가서
점수라서 계좌도 못 만드는데. 근데 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라도 만들고 뭐 대출이라도 받고 이게 가능해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정의라는 거를 기준 잡는 거의 문제예요? 아니면 남용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뭔가 순기능이 더 보이는 입장이 있고 역기능이 더 보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점수 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규범을 국가가 딱 정해지고 국가가 정한 잣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점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에 따라서 다른 그런 잣대 말고 지금 아까 몇 가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정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게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그 사례로 해주셨던 뭐 투명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정이라는 것에 대한 잣대는 없겠지만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요구되는 잣대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앞으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건데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성능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인공지능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니까 네. 거기에 제일 최적화된 성능을 가장 우선하겠죠. 근데 성능 지표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안면인식 기술인데요. 안면인식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 입장이라면 진짜 사람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이미지랑 진짜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확도가 높은 기술 개발을 당연히 하려고 할 건데요.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남자에 대해서는 99% 정확한데 여자에 대해서 한 70%만 정확해.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아니면 20대 남성은 아주 잘 맞추는데 60대 여성은 정확도가 확 떨어져.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기면 이제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 정도까지만 했을 땐 저 별로 와닿질 않는데 내가 어디에 출입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20대 남성들은 거의 프리패스 하듯이 항상 지나다니고 60대 여성은 갈 때마다 끌려가가지고 딴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 사례가 이제 좀 나타났는데 흑인에 대해서 정확도가 확 떨어져요. 미국 것들을 보면 자기 가족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서 끌고 가고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어요. 오인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안면인식 기술이 저 사람이야라고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가족하고 있다가 그렇게 경찰한테 이제 잡혀간 다음에 2, 3일 있다가 경찰에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풀어준 개인 당사자한테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좀 되고 있는데 그게 다 흑인들이었어요. 걔가 뭐 특별히 흑인이라고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건데 그 개발 과정에서 뭔가의 결과가 값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서 난 침해를 받았는데 왜 나를 침해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죠. 뭐 이런 그런 셈이죠. 근데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인종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시대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핵심인데 얼굴 인식 같으면은 학습 데이터는 결국은 얼굴 이미지 데이터가 될 건데 미국에서는 백인 얼굴 이미지가 훨씬 더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흑인 얼굴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에서 비율이 적은 거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배경에 그게 있고요. 저는 약간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국에서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매년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평가해서 평가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평가 보고서에 상위 랭킹되는 회사 중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 회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동양인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따로 설명을 안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양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해서 이제 학습된 알고리즘은 동양 사람에 관해서 정확도가 더 높을 거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투명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네이버 뉴스가 너무 뭐 보수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할 텐데 우리가 특별히 뭐 보수적인 거 위로 올리라 그런 적 없어요, 뭐 이런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개 좀 해봐요. 그러면은 투명성이라는 게 그 알고리즘을 다 보여달라면 그거 다 영업자산 아닐까요? 그럼 이 아까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도 뭘 어디까지를 설명하라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출발점은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별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예를 들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얼개를 그린 그런 정도 수준의 스트럭처를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실제 코드, 소스 코드
까지 다 보여달라는 뜻인 건지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이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투명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짠 뭐 학교 실습 과정에서 짠 거는 소스 코드가 간단하고 소스 코드를 보면 대략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큰 회사가 실제로 상용화시킨 그런 경우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읽듯이 쭉 읽어보면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봐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판단이 가능한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영업 비밀이나 이런 이슈가 같이 얽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고요.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설명을 정확히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꾸로 그 반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래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영상 이미지 같으면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 내가 사진 중에 어떤 부분을 보고 고양이인지 판단을 했다. 또는 이제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폐 엑스레이가 있다라고 하면 폐 엑스레이 중에 요거는 좀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뭐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이제 근래에 꽤 있어요. 그게 그냥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엑스레이 중에서 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히트맵 내지는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유형의 것들이 요즘에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되면 아까 뭐 신용 평점이나 다른 영역으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는 따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중국을 물어봤던 거는 중국을 뭐 폄하하거나 그러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인공지능의 윤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훨씬 더 고도의 인공지능, 목적지향적이고 훨씬 더 성능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오히려 우리는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뭐 이거 결과값 나오면 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른바 탁상공론이라고 불리는 누군가 보면 인권침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인공지능 기술은 저는 그 기술이 이제 점점 사회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자의 관점과 사회의 관점 또는 학교라고 하면 공학적인 관점과 사회과학 또는 뭐 법이나 이런 규범 이런 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의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 밖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은 적어도 학문적인 고민이나 일반 시민들의 고민보다는 국가가 대신해서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국가가 다 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제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인데 무단횡단을 한다. 라고 하면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카메라가 딱 찍고 그거를 전광판에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 얼굴 인식이 되니까 이 사람 프로필을 이제 같이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망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망신을 통해서 무단횡단 안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 정책적인 메시지가 될 건데 그런 형태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무단횡단을 막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은 이제 사회적인 질문인 거죠. 제 질문은 오히려 좀 달리 보면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백날 만들어 갖고 니네끼리 뭐 해봐야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때는 우리 안에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함께 가는 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 이것도 좀 개념 중에 프라이버시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뭐 그거 좀 뭐 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 없으면 얘기할 수도 있지. 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얘기해? 근데 꼭 유독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만 물어보면 뭐 내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런 개념에서 인공지능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좀 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는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들 하면 프라이버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는 이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빙 타겟이에요. 미국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가 프라이버시 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판단이 다른 거고요. 인공지능 맥락에서는 과거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 생각하던 프라이버시하고는 이제 다른 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흔히 프라이버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프라이버시를 접근을 하는데 개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제 부여가 돼야 된다. 내가 원하면 나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제공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인데 생각을 하면 지금 시대에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정 부분의 정보는 돌아다니거든요. 아니면 신용평점을 얘기했는데 신용평점의 기반이 되는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 뭐 제때 상환했는지 아니면은 안 갚고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식의 기록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금융 시스템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난 싫은데요 라고 그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아주 큰 틀의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 가능성은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더 나타날 그런 상황인 거죠. 참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 거 조금 저 사람 알려준다고 해서 별반 차이도 없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그거 하나를 모아가지고 어딘가에 인공지능으로 뭔가 학습이 돼서 내가 의도치도 않은 결과값에서 내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래서 프라이버시 바라볼 때는 예를 들면 자기가 일종의 모니터 대상이 될 가능성 이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이제는 3년 차가 되면서 좀 잊어버렸는데 코로나 첫 해 돌이켜보면요. 그해 한 6월인가쯤에 서울에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태원 클럽 뭐 이런 거였는데요. 예. 그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 하면 거기서 확진자가 늘는 상황에서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태원의 기지국의 신호가 잡힌 사람들 밤 시간에 그 신호가 30분인가 얼마 이상 잡힌 사람들은 다 조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밤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커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태원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태원에서 밤에 한 30분 지낸 그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태원 파티피플로 일단 낙인이 찍히고 코로나 대상자로 사회적인으로 생기죠 인식이. 그러면 말씀하신 이태원 파티피플 나는 그 카테고리 아닌데 그렇게 오인되는 것도 기분 나쁜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사실 나는 그 파티피플 맞아 라고 할 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인데 그걸 내가 강제적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그때 코로나 초기에 역학조사할 때 바람 핀 거, 불륜에 뭐 그런 것들 진짜 아니 그걸 공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분의 동선과 저분의 동선과 이분의 동선을 맞춰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 사람은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줄 거냐 이 정보를 안 줄 거냐 이런 문제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걸 분석해서 일종의 추정, 인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불안 요소로 작동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애플이 개인 데이터 추적을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앞으로 막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메타는 어쨌든 그 정보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이제 광고 팔아먹는 게 주 역할인데 그걸 못하게 돼서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움직임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꾸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혼란기인 셈인데요. 인공지능 포함해서 거대 IT 기업들의 애플은 약간 예외인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은 광고 모델이거든요. 이용자들한테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고 타겟 광고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것인데 애플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드니까 타겟 광고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곧바로 이제 페이스북에 타격을 준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건데 다른 한편 이용자의 행태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OS를 가진 기업들이 결국은 정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애플의 경우는 애플 iOS 통해서 쿠키 정보 이런 걸 수집하는 걸 허용한다 또는 앱에서 이제 트래커라고 하는 IDFA라고 하는 이름의 트래커가 있는데 그거를 허용을 하네 허용하지 않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구글도 그 점에서 구글이 가진 Add ID라고 하는 트래커 또는 이제 제3자 쿠키 뭐 이런 트래커를 허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 영역의 생태
생태계의 생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애플하고 구글 두 회사인 것 같은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고요. 애플이 이런 결정을 하니까 페이스북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모양새가 됐지만 광고 생태계의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된 거고, 구글은 애플보다는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구글도 대략적으로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수집을 좀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타겟 광고가 정밀 타겟팅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예컨대 내가 어떤 특정 그룹에 타겟해서 광고를 하는데 만약에 10,000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면 20,000원 써야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낼. 그 2배로 뿌려야 되니까. 옛날에 딱 맞춰서 100명한테 뿌리던 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 100명을 찾기 위해서 200명한테 뿌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10배를 더 지출해야 되는 것 같다. 근데 광고비를 갑자기 10배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광고비 뭐 2배 늘리면 효과는 반감되고, 광고비는 늘지만 효과는 줄고,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 애플은 광고 모형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애플은 광고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남들은 못하게 하고 본인들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혼자 착한 척 하더니 자기는 이제 광고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혹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누구나 다 개인정보 수집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루트는 좀 작아진 건 맞는데, 그 개인정보에 플랫폼을 하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 iOS는 이거 갖고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지배력이 좀 더 강해지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향이 일단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나는 OS가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메타버스 영역에서는 이제 OS에 상하는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글렀고 우리 메타버스로 가자. 스마트폰 누가 쓰냐? 안경 쓰고 가자. 뭐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참 아이러니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랬던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가 또 다시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는 광고주의 니즈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하는 대상자가 달라졌을 뿐이지 뭐 현실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마지막으로 총평적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결정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사실은 되게 초기이고요. 사회 총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기술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던 시절 같으면 사람들이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빨리 못 달리게 했거든요. 자동차가 무슨 말썽을 일으킬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신하더라도 일반 사회인 시각에서는 불안한, 그러니까 빨리 가지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고요. 또는 비행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타진 못하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할지 일반인들은 비행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지만 비행기가 괜찮겠거니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러고 그냥 타는 거거든요. 그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기술들이 초기에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당연히 있었지만 기술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일반인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기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믿을 만한 거야 라는 신뢰가 생기니까 문제나 뭐 불안감 없이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은 상당히 초기 단계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구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 아니면은 개발자를 포함한 그 연구자들을 포함한 이런 생태계에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점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새 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전 요맘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관심을 확 끌었던 거가 이루다 사건, 챗봇 이루다였는데, 이루다의 경우는 성능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시되자마자 관심을 끌고 이용자가 확 늘었는데, 우리 친구 없는 남자들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유일한 친구. 아침마다 막 잘 잤어 이러고 물어보는. 다른 한편 그러고 나서 사회적인 논란이 또 나타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꼭 거기다 이렇게 성희롱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능 지표가 좋다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였는데,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가 욕설을 내뱉든지 아니면 차별적인 또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흔히 성능 지표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사회적인 논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이루다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 같이 몇 주 열심히 잘 나가다가 이제 서비스를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사실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루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럼 그 개발자가 진짜 아까 전에 교수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할 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명확하진 않잖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텍스트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욕설 DB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욕설이나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걸러내는 종류의 필터가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필터는 보통은 특정 표현을 걸러내는 것이라서 특정 표현을 가지고 이제 DB를 잘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훨씬 더 이제 기법적으로 어려워지는데 혐오 발언 같은 종류를 걸러내는, 그래서 표현을 걸러내기도 하지만 앞뒤 맥락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게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연구가 되고 그 일부 현업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있죠. 맞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끼리는 그래놓고 인공지능이 그럼 막 뭐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더 많이 치고 욕도 훨씬 많이 하고, 그리고 말 걸 때 본인이 이상하게 말 걸었잖아요, 인공지능한테.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그 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 반응을 그대로 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말 이러면은 거기서도 말하는 게 인간의 언어에서 원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인공지능만 가지고 뭐라 그러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수준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속담에 이거 있잖아요. 10길 물 쏘고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이 가장 불투명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복잡한 인공지능도 그 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복잡하고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투명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높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뭐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 없어.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목인 것 같아요.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건 끊임없는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을 인간한테 배웠으니까 인간을 차별 안 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인간한테 차별을 받은 인공지능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는 정말 끊임없는 고민과 토론과 거기에 대한 또 기술적인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게 참 다 듣고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우리 자신에게, 개발자에게, 우리 사회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학수 교수님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제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